72세 이순영은 서재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낡은 아기 토끼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고 왼손은 시가 32억이라고 적힌 부동산 평가서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흔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딸을 찾기 위해 평생 쌓아 올린 힘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순영의 목소리는 낮고 고독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에 놓인 흑백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박동철의 온화한 미소가 액자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의 이름을 훔친 대가를 이제 치르게 해줄 겁니다. 순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평양 너머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는 45층 고층 빌딩 오피스에서 소피아 밀러가 냉정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어쩌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딸의 이름을 훔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머나먼 뉴욕에 살고 있는 소피아는 순영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지방 중소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은 과하지 않게 깔끔했고 거실 창문 너머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표정에는 따스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정확한 루틴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순영은 벽에 걸린 달력을 응시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달력 여백에는 건물 A동 임대료, 입금일, 세무사 미팅 3시라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숫자와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고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순영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빼곡하게 꽂힌 부동산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재무제표 파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72세 이순영은 남편에게 상속받은 자산을 기반으로 40년간 건물, 임대업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중산층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토끼 인형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형의 한쪽 귀는 헤어져 있었고 분홍색 천은 세월의 발에 누르스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자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수야. 작게 중얼거린 그 이름은 40년 전 사라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1984년 여름 순영은 남편 박동철과 생후 12개월 된 딸 은수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순영은 뒷좌석에서 은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꽝!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체가 뒤틀리며 철 부딪는 소리가 귓전을 찢었습니다. 순영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남편 박동철은 심한 부상으로 중환자실에 있었고 딸 은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은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혼란 속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순영의 손을 꼭 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은수를 꼭 찾아줘. 그리고 3일 후 박동철은 순영의 곁을 떠났습니다. 순영은 그날 이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과 보험금을 종잣돈 삼아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한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장을 돌아다니며 저가 물건을 낙찰받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순영은 지방 중소도시에 상업용 건물 2채를 소유한 안정적인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A동에서는 매달 800만 원, B동에서는 12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치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딸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순영은 10년 전부터 입양추적기관에 자신의 DNA를 등록하고 사립탐정 비용을 꾸준히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매칭 결과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영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순영은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세무사는 순영의 재산 현황을 꼼꼼히 설명했지만 순영의 귓가에는 숫자들이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녁 무렵 순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성공한 자산가라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순영의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0시 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은수야,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순영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1984년 그 여름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독과 죄책감,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녀는 오늘도 멈출 수 없는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영은 6시 정각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어제와 똑같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읽지 않은 이메일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무심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받은 편지 앞 맨 위에 긴급 DNA 매칭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순영이 10년 전부터 DNA를 등록해둔 국제입양추적기관이었습니다. 순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이메일은 수십 번 받았지만 결과는 늘 매칭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귀하의 DNA와 90% 매칭 확률을 보이는 대상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순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가쁜 숨소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그 희망은 의문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매칭 대상자 소피아 밀러, 45세, 미국 뉴욕 거주, 글로벌 기업 마케팅 임원, 입양 기록 1980년 한국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 출생 기록 신원 불명의 고아. 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피아? 은수가 아니라 소피아? 나이는 맞았습니다. 45세라면 1979년생. 사고 당시 은수는 생후 12개월이었으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에는 신원불명의 고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순영은 화면을 응시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수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에는 신원불명의 고아로 되어 있는 걸까요? 순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순영은 낮게 중얼거리며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주소록을 빠르게 훑으며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순영이 15년간 신뢰해온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40년 전 은수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순영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90% 확률입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이 조작된 것 같아요.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은 순영은 책상 서랍을 열고 40년간 모아온 은수 관련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입양 기관 문의 답변서, 노란 종이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최민우 기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30대 후반의 최민우는 입양 비리와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사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순영은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의 명함을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순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최 기자님, 저는 이순영입니다. 3년 전 입양 인권 세미나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기억하시나요? 아, 이 회장님.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40년 전 제 딸이 입양 과정에서 기록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DNA 매칭 결과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고 싶습니다. 취재 비용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사 기자로서 그는 이런 사건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순영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햇살이 서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순영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 위에 부동산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순영은 은수의 낡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토끼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이제 너를 찾으러 갈게. 순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재산,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영이 문을 열자 30대 후반의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재킷에 크로스백을 맨 모습이었고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회장님, 최민우입니다. 민우가 명함을 건넸고 순영은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본 민우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40년간 모아오신 자료입니까?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입양 기록 사본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원 불명의 고아. 이건 명백히 조작입니다. 당시 한국 입양 시스템에는 이런 허점이 많았죠. 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민우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입니다, 회장님. 당시 해외 입양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실적을 위해 기록을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그 범인을 찾아내야겠군요. 민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가 조사 결과를 들고 순영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우가 건넨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소피아 밀러의 고아질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45세 여성의 세련된 얼굴이 순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은수? 순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밀러, 45세. 현재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며 글로벌 마케팅 기업 브라이트 웨이브 코퍼레이션의 수석 부사장입니다. 연봉은 하나로 약 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순영은 말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소피아가 고급 양복을 입고 국제 컨퍼런스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펼쳐져 있었고 청중들은 집중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1980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양부모는 뉴욕의 유대계 교육재단 이사부부입니다. 양 아버지 데이비드 밀러는 하버드 법대 출신 변호사였고 양 어머니 레이첼 밀러는 예술학 박사입니다. 소피아는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했고 MBA까지 취득했습니다. 순영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소피아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가 서 있는 무대 뒤로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맨해튼 5번가의 펜트하우스, 최신형 벤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소피아의 삶은 완벽하게 설계된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영은 파일을 천천히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지방 중소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와 소피아가 사는 뉴욕 맨해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순영의 옷장에는 실용적인 한복과 수수한 정장만이 걸려 있었고 그녀의 하루는 임대료 관리와 소박한 식사로 채워졌습니다. 저 아이에게 내가 필요할까요? 순영의 중얼거림에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영은 김태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시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김태준은 날카롭고 이성적인 표정으로 순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냉철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15년간 순영의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해온 그는 이번 사건의 복잡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소피아의 파일을 건네자 김 변호사는 꼼꼼히 내용을 검토한 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순영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소피아는 45년간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일 뿐입니다. 둘째, 양부모는 막대한 재력과 법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장님께서 접근하려 하면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영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피아가 회장님을 엄마로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생물학적 어머니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순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에 거칠어진 손, 부동산 서류를 넘기며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순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순영의 40년 여정을 알고 있었지만 법률가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싸움은 매우 힘들 겁니다. 소피아가 당신을 거부한다면 순영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입양기관에서 받았던 친권 포기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서류 좀 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이순영이라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순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은수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입양기관에서 이 서류를 보내왔어요. 제가 친권을 포기했다고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신원불명의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냈어요.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의 테두리가 미세하게 번져 있었고 인주의 농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위조의 흔적이 있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건 그 아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딸의 뿌리를 지워버린 범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영은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백미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2세,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화려한 뉴욕과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날 원하지 않더라도 엄마는 진실을 찾을 거야. 순영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남편 박동철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재산, 남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향한 사랑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아득히 먼 곳에 있을 딸을 향해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순영은 시내 한 호텔 회의실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오전 10시 김태준 변호사와 최민우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는 순영이 준비한 서류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팀입니다. 은수를 찾고 40년 전 범죄를 밝히는 전담팀이요. 민우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영이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우 기자님, 지난 3일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민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1980년대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한 결과 1980년대 초반 한국 입양기관들은 실적 경쟁이 극심했습니다. 해외 입양 한 건당 수수료가 당시 돈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명 입양원이라는 곳이 당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원장이 바로 화면에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영환, 당시 선명 입양원 원장입니다. 순영은 그 이름을 입술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김영환. 민우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선명 입양원은 연평균 300건 이상의 해외 입양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약 40%가 신원불명의 고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40%라면 120건이 넘는 숫자인데 그게 모두 조작이란 말입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당시 병원 기록과 경찰 실종 신고를 교차 검증한 결과 상당수가 실종 아동이거나 사고 피해 아동이었습니다. 김영환은 이들의 신원을 조작해 고아로 둔갑시킨 후 해외로 보낸 겁니다. 순영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며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리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회장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최소 100명 이상의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탁 소리내며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집단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모아 공동 고발하는 게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민우가 즉시 화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입양인권단체를 통해 유사 피해 사례 10건을 확보했습니다. 연락만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자신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수백 명의 가족이 함께 겪은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기자님, 김영환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우가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77세, 15년 전 은퇴 후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약 25억, 자녀 3명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살고 있지만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입양 수수료로 모은 돈이 최소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지금은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는 보드에 3개의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2단계 피해자 그룹 결성, 3단계 법적 고발 및 언론 공개. 김 변호사가 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김영환이 기록을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조된 친권 포기 서류, 당시 병원 관계자 진술, 입양기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둘째, 민우 기자님이 확보한 피해 가족들과 연대해 공동소송단을 구성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민우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인권단체와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셋째,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공개합니다. 민우 기자님의 탐사 보도가 나가면 김영환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비리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순영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의 냉철한 법률 전략, 최민우의 집요한 취재력, 그리고 자신의 40년 집념과 재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김영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법률팀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세요. 민우 기자님, 취재 활동비는 월 1,0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김 변호사와 민우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환, 40년 전 당신이 훔쳐간 것들을 이제 되찾을 시간이야. 2주 후 김태준 변호사는 내용 증명 우편 한 통을 발송했습니다. 수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77세 김영환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안에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예고 및 형사 고발 예고장이 들어 있었고 첨부 자료로는 40년 전 위조된 친권 포기 서류 사본과 입양 기록 조작 의혹을 담은 15페이지 분량의 장거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김영환은 움직일 겁니다. 순영은 전화기를 꽉 쥔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순영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7시 어둑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순영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순영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김영한 회장님의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순영은 명함을 받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변호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안으로 들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영한 회장님께서 회장님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십니다. 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합의라니 무슨 합의 말입니까?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김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합의안입니다. 회장님께서 소송을 취하하시면 김 회장님께서 성의 표시로 10억 원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영은 서류를 받아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합의금 금 10억 원 10억. 숫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소송 취하 및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문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서류를 천천히 접으며 박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돌아가서 김영환에게 전하세요. 순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 해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의 얼굴에서 공손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회장님께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이. 순영은 박 변호사의 말을 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박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영은 문 뒤에서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순영은 김 변호사와 민우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순영의 집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순영이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김영환이 움직였습니다. 10억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어요. 거절하자 협박까지 하더군요. 김 변호사가 합의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입막음용 합의안입니다. 비밀 유지 조항을 보면 회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평생 입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우가 노트북을 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환은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순영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기회 말입니까? 민우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입양인권단체의 게시판이 떠 있었고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입양인권단체를 통해 유사 피해 사례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현재 총 27가족이 김영환의 선명 입양원을 통해 아이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27가족이나.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 8가족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내일 이들을 모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커집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은수를 찾는 것만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수십 가족의 고통이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기자님, 내일 회의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민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8가족이 모였습니다.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부모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40년 묵은 슬픔과 분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순영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번 공동소송을 주도하시는 이순영 회장님입니다. 순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영입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딸 은수를 잃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40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손녀도 그랬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이라고만 했고, 순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자신만 겪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수십 가족이 함께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웁시다. 김영환에게 40년 묵은 죗값을 치르게 합시다. 8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순영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변호사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미국 뉴욕의 사립탐정팀을 고용하세요. 소피아 밀러를 추적하고 그녀의 출생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예산은 얼마까지 책정할까요? 순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5억 원까지 써도 좋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해외 탐정 업체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한국을 넘어 태평양 너머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복수는 사회 정의로, 한 어머니의 여정은 수십 가족의 희망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개월 후 김영환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순영의 휴대폰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고 그 다음 날에는 순영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제목은 40년 전 입양소송 제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였습니다. 순영은 신문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김영환 측이 회장님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제가 막을 수 있지만 언론 플레이는 순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합법적으로 모은 겁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악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순영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미국 뉴욕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순영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문서에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피아 밀러의 양부모인 데이비드 밀러와 레이첼 밀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양부모 측 변호사가 회장님을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뉴욕 법원은 회장님이 소피아에게 5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소피아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국 법은 양부모의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합니다. 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병원 관계자입니다. 40년 전 은수가 실종된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우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김영환의 과거 접대 기록을 뒤지다가 1984년 여름 그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에게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바로 정미숙, 현재 68세입니다. 순영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접촉했고 그녀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순영은 김 변호사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대전으로 갑시다. 다음 날 오전 순영과 김 변호사, 민우는 대전의 한 작은 카페에서 68세 정미숙을 만났습니다. 정미숙은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 쥔 채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1984년 여름 그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김영환 원장이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500만 원을 주며 아기의 기록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돈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미숙이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의 진료 기록을 삭제했고 김 원장은 그 아기를 입양기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이 증언을 법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속죄하고 싶습니다. 순영은 정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여성의 눈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우가 또 다른 폭탄 같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순영의 집 거실에서 민우는 노트북을 펼치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DNA 최종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DNA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순영의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뉴욕 사립탐정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피아가 버린 일회용 커피잔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DNA와 대조한 결과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100%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순영은 화면을 응시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것이 이제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정미숙의 증언, DNA 확정, 위조된 친권 포기 서류, 김영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영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영환에게 모든 증거를 송달하세요. 그리고 순영은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소피아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40년간 간직해온 은수의 아기 사진과 함께 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40년 전 그날의 진실, DNA 결과, 그리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날 원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어. 내 뿌리는 결코 신원불명의 고아가 아니란다. 순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수신지는 뉴욕 맨해튼 소피아 밀러의 오피스였습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김영환에게 두꺼운 증거 서류 묶음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형사고발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최종 막이 올랐습니다. 증거 송달 3일 후 김영환이 직접 순영을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 순영의 집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순영이 문을 열자 77세 김영환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 김영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영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영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이 현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십니까? 40년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김영환이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실적을 올리려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을 지우고 고아로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김영환이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50억 원 수표입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면 제 가족이. 순영은 서류를 받지 않고 문을 밀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환이 다급하게 문틈에 손을 집어넣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순영이 문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듯이 저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의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순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김영환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민우의 탐사보도가 방송되었습니다. 전국의 안방에서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전 입양비리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선명 입양원 김영환 원장이 수백 명의 아동 신원을 조작해 해외로 불법 입양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민우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김영환 원장은 1980년대 초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아동, 실종 아동 등의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미숙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아이의 기록을 지웠습니다. 4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어서 순영을 포함한 8가족의 증언이
차례로 방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김영환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환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김영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순영은 집에서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간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마음은 완전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딸과의 재회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맨해튼. 소피아는 오피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급 우편이었고 발신인은 이순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고 안에서 낡은 아기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토끼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수야, 엄마는 40년간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DNA 검사 결과 우리는 99.99% 친자관계야. 내가 날 원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하지만 내 뿌리는 결코 신원불명의 고아가 아니란다.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양어머니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맘,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소피아는 양부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무슨 일이니? 소피아는 편지와 DNA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생물학적 엄마가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아가 아니었대요.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맘, 네,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넌 우리 딸이야. 그 여자는 45년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댁. 그분은 40년간 저를 찾았어요. 전 재산을 걸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레이첼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제발. 하지만 소피아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맘, 저를 믿어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이틀 후 소피아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같은 날 순영은 민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소피아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순영은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영은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40년 전 은수의 토끼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고 가슴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뉴욕발 K2586편 입국 수속 중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토끼 인형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그 문을 응시했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45세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피아 밀러, 아니 박은수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입구 한쪽에 서서 곧 울 것 같은 표정의 한 여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소피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토끼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소피아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무언가 기억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홍색 토끼, 해진 귀, 낡은 천,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익숙함이었습니다. 엄마. 소피아의 입에서 작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피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성은 공항 입구에서 40년의 그리움과 슬픔을 담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고 방청석에는 순영을 비롯한 8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영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순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소피아가 순영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순영은 민우와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희망재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순영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중 10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이 돈은 입양비리 피해 가족들을 돕고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맘, 자랑스러워요. 순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영의 집 거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순영과 소피아가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40년 전 박동철과 순영, 그리고 아기 은수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찾아달라고 했어.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소피아가 뉴욕에서 가져온 사진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회사에서의 모습, 소피아의 45년 인생이 그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야, 너를 키워준 양부모님께도 감사해야 해. 그분들이 너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소피아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엄마였을 뿐이야.
널 잊을 수 없었고 찾고 싶었을 뿐이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여름 순영과 소피아는 함께 박동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순영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은수를 찾았어요. 소피아는 어머니 옆에 앉아 아버지의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순영은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천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소피아는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두 가족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부모는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피아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순영의 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순영과 소피아는 함께 상추와 토마토를 심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입양비리 사건을 다룬 책을 출간했고 그 수익금 전액을 희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른 피해 가족들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며 정의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8가족은 매달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으로 얽힌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용기 있는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순영은 72세에서 73세가 되었고 소피아는 46세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순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해. 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낡은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40년을 이어준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순영은 더 이상 고독한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성공을 거둔 강인하고 현명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은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 속에서 딸과 함께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감동적이었던 부분, 순영이와 은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